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방 오늘 10월 1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워낙 신고가를 내면서 핫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신문 기사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게끔 저도 기사 읽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자, 이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 내용이 기자분들도 웬만하면 중요한 기사를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신문 기사 다 하다 보니까 1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줄이는데 좀 힘들었는데, 네, 신문 기사 내용 나중에 또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은 웜의 소통 조금 짧게 하고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신문 기사 읽어드리는 것보다 이 댓글이 수준 높은 참 좋은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놓치고 지나가기는 너무 아까워서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자꾸 웜의 소통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웜의 소통 시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죠? 그게 댓글을 남기시는 우리 최밀턴 분들의 수준이 참 좋은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적어주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소빵이 님이 지난주 박찬욱 감독 다큐를 보았는데 함께한 스태프나 배우들 모두가 한결같이 박찬욱 감독은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인터뷰하더라고요. 박찬욱 감독의 초기작 때 엄청 화를 낼 일이 있었는데 그때 조명 감독이 그를 뒤로 데려가 그에게 깨우침을 주었다고 해요. 촬영장에서 감정적으로 화내는 감독을 존경할 스태프는 없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서 그 후로는 절대 감정적으로 현장에서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해요. 감정적으로 화내는 리더에겐 자신의 능력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걸 지켜온 박 감독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아주 좋은 댓글을 읽었다 그죠? 화를 내지 않는 게 참 힘든데 옛날에 우매한 자가 화를 낸다. 그런 글을 보고 저도 한동안 화를 잘 안 내다가 제가 다시 우매해져서 그런지 어느 순간 또 버럭하게 되더라고요. 버럭하니까 또 인사이드 아웃 2에 나오는 그 버럭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우리가 화가 안 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화가 나는 거는 당연한 건데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났을 때 그 막 내뱉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무조건 참는 게 맞더라고요. 무조건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은 지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되더라고요. 화가 나면 막 얘기하고 싶어도 말을 안 하는 게 지나고 나면 항상 잘했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든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제가 하는 방법은 정말 화가 나면 그러면 지난번에 누구였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던 것 같은데 절대 모든 장수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질책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화가 나면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으면 항상 회의 끝나고 나서 신 과장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자. 딱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화를 엄청 내고 싶었던 마음이 희한하게도 누그러지고요. 그리고 1대1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확실하게 보면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화가 났을 때 보통 우리가 화가 나면
왜 그 독서를 퍼붓게 되냐면 내가 이만큼 기분 나빴으니까 너도 이만큼 기분 나빠봐 하면서 특히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은 소위 말해서 대중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깨면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는 모욕감이 그냥 내가 1대1로 얘기할 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크게 복수를 해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을 질책할 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깨면 자기 권위도 쓰는 것 같고 그 질책을 당하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쪽팔림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모욕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화를 막 내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화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개선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이성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라면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모 과장 끝나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운영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운영 성과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예전에 저랑 같이 있었던 밑에 직원이 술을 떡이 되도록 마시고 그 다음날 술 냄새가 풍기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게 반복되니까 주의를 줘야 되겠다. 한 번은 늦게 왔는데 핑계를 대더라고요. 아침에 뭐 어쩌고 저쩌고 넘어져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얘기했죠. 너가 처음에 대리 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남들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참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 너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은 없어지고 그랬더니 이제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전무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바뀌더라고요 또. 근데 그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너 말이야 아침에요 막 이런 식으로 화를 냈었다면 오히려 그 직원이 제대로 된 반성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화가 났을 때는 무조건 일단은 말을 안 한다. 네. 그거 하나만 지켜도요. 웬만한 나의 이 화가 났을 때의 독서를 내뱉는 나쁜 버릇 때문에 가족하고 사이가 멀어진다든지 애들하고 뭐 멀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동료 친구들하고 멀어지는 일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화를 내야 되는 시점에서 화 안 내고 하루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화를 나게끔 만든 그 당사자 있잖아요. 그 당사자가 화를 내는 타이밍인데 화를 안 내시네. 그리고 참는 게 보여요. 그러면 오히려 그 순간 지나고 나서 되게 그 사람이 미안해집니다. IQ 90 이상만 돼도 압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하루 지났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먼저. 어제 뭐 이랬는데 죄송했습니다. 그게 베스트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그 화를 나게 만들었던 직원도 저렇게 전무님이 참아주시네. 거기에 오히려 미안해하고 자기 반성도 하고 존경심도 생기고. 근데 상대의 어떤 실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를 humiliate, 부끄럽게 만들고 모욕감을 주는 그런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해버리면 반드시 반작용이 납니다. 화를 낸 사람도 후회하게 되고 그 당사자도 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못 돌아옵니다. 좋은 댓글에 괜히 제가 잡담이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잡담이 아니라 듣다 보면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숨어 있는데 하셨습니다. 예, 가끔씩 그죠? 예, 잡담 중에 가끔씩 좋은 내용이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면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는 그 본질적 가치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단 하루 만에 보여준 시장이었네요. 삼성전자를 두고 얘기하신 것 같아, 그죠? 전무님 처음으로 댓글 달아요. 누구시죠? EK 주니 커피 러브. 처음 뵙긴 하네요. 오랫동안 유튜브 들으며 숨어있는 팬입니다. 여름에 한국 갔을 때 조재현 차장님 덕으로 채슬리 방문하고 전무님 차장님 오대리님 등 만나 뵀는데 아주 가까이 앉아서 뵈니 마냥 설레고 좋았습니다. 근데 정작 말 한마디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휴가로 뉴욕 왔다가 보스턴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늘 아들 하버드와 MIT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전무님이 MIT 잠입하셨대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아쉽네요 정말. 네, 지난주에 오셨으면 같이 MIT 잠입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도 굿즈 받고 싶은데 한국 가면 꼭 다시 방문할게요 하셨습니다. 네. MIT에 그 IHQ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메리어트 캠브리지 바로 쳐다봤을 때 그 왼쪽에 있는 건물인데요. 그 IHQ는 주중에도 그냥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MIT 내부에 뭐 여러 건물도 열려 있는 건물도 좀 많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웬만하면 이래 아이디를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물도 이제 방문해 보시고 그 IHQ라는 건물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메리어트 캠브리지 바로 옆에 구글 빌딩이 있는데요. 그 구글 빌딩의 4층이 오픈 스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아무나 올라가 볼 수 있거든요.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서 크로켓이 아니고 뭐죠? 그 라켓볼도 아니고 약간 테니스와 핑퐁, 탁구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그냥 아무나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거기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바닥에서 선전, 수전, 공중전, 네, 제가 파생전까지 그죠? 네, 다 겪은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거양득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은 옷 입고 부르이 옷도 떴고, 네, 저희가 그 패딩 되는 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모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가사가 묻혔었나 봅니다. 가시나무 가사 진짜 감명 깊네요. 그죠? 이 조성모 씨 목소리가 정말 처음에 그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뭐 소름이었죠. 한동안 엄청 들었었는데 가사 내용이 솔직히 그때만 하더라도 가사 내용이 그런 가사인지 몰랐습니다. 증권회사의 랩 계좌 텄는데 전자와 닉스가 없어서 놀랐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를 담지 않으면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고 따라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 계좌에는 반도체 비중을 늘렸습니다. 같이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이십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총도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좀 약간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코스피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반도체가 없어서 시장을 이기기 좋았던 게 작년 하반기였었잖아요. 작년 하반기에는 반도체만 없으면 시장 너무 편안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랩이든 저희 일임이든 하고 계시는 고객분들 중에 지금 반도체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없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사보시고 그렇게
또 저희 포트가 되게 좋을 때는 야, 시장을 저렇게 잘 이기네. 그러면 나도 또 따라해 볼까 하면서 그때는 오히려 우리 포트를 따라 하시고, 우리 포트가 시장을 언더할 때는 시장을 이기는 저희 포트에 없는 주식을 한번 사보시고. 가시나무새의 가사가 이런 의미로 와닿는 건 처음이네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노래인데 전무님이 읽어주시는 가사를 지금 두세 번 돌려서 다시 들어봤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매일 웜의 소통을 들으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갈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웜의 소통 들으시다가 나중에 주말에는 가까운 교회도 한 번씩 가보시고. 근데 교회도요, 나랑 소위 말해서 궁합이 맞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미국 교회에서도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화이트 처치에 가면, 그러니까 백인들이 많은 교회를 가면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그 원곡 그대로 부르게 되고, 그리고 블랙 처치 해가지고 흑인 동네에 교회를 가면 막 박수치고 막 난리 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찬양을 하는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교회 쪽이 아무래도 조금 분위기가 무겁고 그 교회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 그리고 말씀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 확실히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처음에 94, 95년도에 소망교회를 갔을 때 그때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는 저는 뭐 신앙심은 없었습니다. 믿음은 없고 그냥 교회를 다녔었는데 설교 말씀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랑 맞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전자 21년 1월 직전 고가를 당시 달러로 바꿔보면 88불인데, 그렇죠. 그때 잠깐만요. 1월 고점이 96,800원이었고 그때 환율이 1,100원 살짝 이제 그 12월 달에 1,080원까지 갔다가 1월 달에 한 1,100원 초반이었거든요. 1,100원이면 88불 딱 맞네요. 1월 현재 환율로 보면 1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이 88불을 다시 1,400원을 곱한다는 말이시죠. 1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갈 길이 있다 볼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때 당시 88불이고 이번에 지금 9만 원대도 1,400원으로 나누면 실제로 달러 기준으로 하니까 이 좋은 댓글이 있으시네요. 외국인이 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보면 달러 차트로 보면 지금 주가가 우리가 보는 이 97,000원이 아니겠다, 그죠? 환율로 보면 달러로 환산을 해서 보면 훨씬 밑에 있을 거니까 좋은 걸 얘기해 주셨네요. 그러면 70불에 1,400원 곱하면 98,000원이다, 그죠? 98,000원. 그러니까 21년 1월에는 88불이었는데 지금 외국인이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70불이네? 그러고 있는 거죠. 오리가리 님이 참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씩 작년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리시한 비율을 갖고 있을 때 이 달러 차트로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여드리면서, 그죠? 2,600, 700이 됐지만 아직까지 옛날에 비하면 2,100, 200밖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좋은 댓글 적어주셨습니다. 금일 잠실 KB증권 최슬리 랩 가입하러 딸내미 손잡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세기 형님이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신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의 추석 휴가는 거의 주식 공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도체 기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형님이 추천해 주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단연 으뜸인 책은 투자의 본질입니다. 우리 또 복덩이 아오님이 또 제 마음을 또 위로해 주려고 그 책은 투자의 기본을 다루면서 투자의 깊이와 인사이트를 아우르는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지혜와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준 참 훌륭한 책입니다. 네, 얼굴이 낯이 뜨거워집니다. 상당수의 사모펀드들이 반도체를 포함해서 채우지 못한 걸로 보인다. 조정을 기다리다 지쳐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게요. 근데 저희가 그 타사 수익률 매달 체크하거든요. 체크해 보면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작년이나 이럴 때 보면 반도체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9월달 타사 실적을 보니까 일관되게 반도체를 채워오면서 올해 상반기 조방원 때 굉장히 낙담을 했던 운용사 수익률이 쭉 올라왔더라고요. 네, 쭉 올라왔고 그리고 타사도 보니까 일단 지금 절반은 다 채웠습니다. 절반은. 좀 빨리 다들 채웠더라고요. 그래서 채우면서 아마 주가가 강했던 걸로 봐지는데 한 50에서 60%의 운용사는 거의 다 비중을 다 맞췄구나.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9월과 추석 때 채밀턴 과거 자료 꾸준히 공부하여 조방원에 대해 공부가 되니 오늘같이 원전주가 움직일 때 대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저도 이어령 선생님 책에서 그 부분을 읽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모두 천재인 아이로 태어나서 어떤 식으로 자라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아이의 인생이 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참 힘든 일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놀랐던 게 미국 대학의 CC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사는 나라이다 보니 다양함에 대해 플렉스블한 이들의 사고방식은 참 배울 게 많아 보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40인 제 인생에 엄청난 터닝포인트가 채슬리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네, 우리 바쌤님의 나이를 알게 됐군요. 40이 되셨군요. 근데 글의 내공은 거의 60처럼. 네, 글 쓰시는 내공을 보면 굉장히 꽉 차 있는 그런 실력자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40이시면 소띠 아니면 범띠 그죠? 85년 소띠 아니면 86년 범띠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의 내 그 근육 멘탈 근육이 한층 더 탄탄해졌다고 하셨고요. 감사는 감사할 일을 불러온다지요. 그럼 불평불만은 또 다른 불평불만이 벗을 하자고 온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개인은 아직 팔기만 하는데 아직 폭락 시점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항상 이 휴먼 인덱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동참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가시나무 가사는 정말 좋죠. 한동안 열심히 따라 부르며 울고 웃던 기억이 나네요. 웜의 신박은 역시 듣다 보면 여전히 졸립니다. 듣다 잘지도 모르겠네요. 먼저 인사드립니다. 네. 갑자기 그 시절 20대가 그리워져요. 오늘은 계좌가 불이 났네요. 야후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주식 유튜브를 들었는데 왜 셀트리온 같은 주식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다고 안타까워하던데 그분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확실한 내용 감사합니다. 제 주식 목록에는 없지만요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 모드로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시나무새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내 안의 자아도 들여다보고 나도 쉬고 타인과의 소통에서도 여유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타인을 공격하는 일을 멈출 겁니다. 엊그제 아들아이와 서로 공격하며 싸웠습니다. 방에 옷들이 너무 널브러져 있었어요. 네. 제일 속상한 게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하고 조금이라도 그죠? 말다툼만 해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이들은 그 마음을 모르겠지만 그죠? 퇴근길 브리핑 때 간혹 ETF 변동사항 언급해 주시던데 해당 MP 변경 내역도 인턴십에 공개해 주시거나 아님 증권사 자문형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월 단위 전략이 아닌 일 단위로 접근 가능해서 IRP 운영 최밀턴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성구 매니저가 ETF, MP 운용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그래도 한 30% 이상 수익은 나긴 했었는데 뭐 채권 현금 30% 깔고 가면서 했으니까 순수 주식으로만 했으면 아마 40%가 넘긴 했겠지만요. 그러면 연평균 15%씩 어느 정도는 맞춰졌을 것 같은데 우리 성구 매니저의 ETF MP는 훨씬 액티브하고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삼성증권이나 KB의 자문형 요 MP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죠? 그거 매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면 IRP 계좌에도 바로 접근 가능하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면 액티브하게 MP를 올려드리고 성격에 맞춰서 그죠? 공격적인 분은 그 공격적인 MP 변경에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 보수적인 분들은 MP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보시고 판단해서 하시면 되니까 항상 보수적인 저의 MP 변경은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 뭔가 이래 좀 답답한 면이 있으니까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회의를 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는 것이 적정할까요? 현금 50%, 주식 50%로 투자하는데 상승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훨씬 줄이는 게 좋을 듯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나고 보면 9월 달에도 몇 퍼센트, 7점 몇 퍼센트, 이번 달에도 뭐 6%, 7%. 그러면 조금 답을 보고 나면 그냥 주식 100%로 할 걸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현금하고 주식의 비중은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갖고 지금 주식 투자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산 배분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주식 시장에도 보면 지금 신용이 23조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내 재산, 내 계좌의 순자산 대비해서 막 신용까지 쓰면서 어떤 사람들은 200%, 300%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식 50, 현금 50 이러고도 있고 썸네일이 매번 안 좋은 뉴스인데 전무님이 시장을 안 좋게 봐서 그런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시장에 저런 내용들이 있었을 때 시장하고 지금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이제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해보고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잡담 때문에 듣는데 줄이 심하면 안 됩니다. 체슬리 인턴도 하고 있지만 웜의 심박을 제일 많이 여러 번씩 듣습니다. 편집하는 분이 힘들지 않으시다면 웜의 손통과 웜의 심박을 각각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각각도 한번 올려볼까도 생각했는데 각각 올리면 뒤에 신문 기사를 안 들으실까 봐. 네, 그래서 그냥 통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도 나눠서도 해볼까 생각도 하긴 했는데
저는 제 안에 있는 너무 많은 나를 비우기 위해 논어를 필수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채슬리가 채워줄 것이고 저는 저 안에 있는 많은 나를 비우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범이 형님이 댓글 남기셨군요. 첫사랑 쌤이 테이프 사줘서 그때 알았다. 시인과 촌장, 원곡 노래. 그러니까요. 원곡은 시인과 촌장이 불렀고 나중에 조성모 씨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또 불렀습니다. 선입견, 편견, 꼴불견 재밌네요. 목불견도 있어요. 자기의 판단 잘못은 생각지 않고 대표님과 채슬리의 잘못만 보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견 하시네. 네.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좌가 빨간 물드는 걸 보면 기쁨 2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만은 제목 장사 안 했으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리고 그런 내용이라서 뽑다 보니까 좀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댓글이 제목이 그래서 아마 그죠? 어제도 공매도 뭐 이런 댓글 때문이다 보니까 그 제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다가 박사익 계속 똥꼬집 부린다. 예, 아마 내용을 듣지 않고 그죠? 네, 댓글 다신 분인 것 같습니다. 12조 공매도 폭탄 째깍째깍이라고 돼 있는데 신문 기사가 그런 거고요. 네. 저희 직원들하고 좀 전에도 회의를 했지만 예전에 제가 KTV 자선 운영에 있을 때 사장님이 그렇고 거기 제가 모셨던 CIO 분도 그 CIO 분이 우리가 8시 40분까지 전자 팔자 해서 그래서 한 9시 반까지 열심히 팔고 있는데 누가 세게 계속 전자를 사는 곳이 있길래 그 중에 보면 이렇게 한투, 미래, 키움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매수 창구에 있는 법인부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 삼성전자 사는 쪽이 어디냐 좀 알아봐 달라. 그런 거 요즘은 이제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주는데 옛날에 20년 전에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잠깐만요 하더니 한 2분 뒤에 전화가 와서 KTV에서 사고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다 팔고 있는데 뭔 소리냐 했더니 정작 그 회의를 주관하셨던 우리 CIO 분이 사고 있다고. 그래서 벙쪘죠. 네, 우리 다 팔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아니라 그분도 정말 고유랑 펀드 운용을 잘 하셨고요.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혼자 그 전업 투자 하시는데 실력이 좋으시다 보니까 전업 투자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내 IQ는 80. 그 의미를 내가 뭐라고 얘기했던 시장이 다르게 가면 거기에 유연하게 편성을 해야 그래야 강한 나무는 태풍에 부러지지만 그죠? 네. 바람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갈대는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 고집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반도체 랠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고 네, 어제 우리 오대리가 한국경제 나와가지고 PBR 뭐 2배 어쩌고 하면 13만 4천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했더니 채슬리에서는 삼성전자 13만 4천 원까지 네,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도 뜨고 했었는데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은 좀 얘기를 하고 약간 대응 방법을 몇 가지 저희가 대응 전략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환율 뛰고 대출 규제까지 은행의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밸류업 때문에 은행주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배당 펀드나 이 배당 분리 과세 때문에 은행주를 사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커지는 리스크 관리 부담, 정부 생산적 금융 동참 압박에 위험 큰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 연체율 3년 새에 0.22에서 0.57%로 은행들이 하반기 들어 거듭된 악재로 울상을 짓고 있다. 생산적 금융에 동참하라는 정부의 요구가 강해지는 가운데 추가 가계대출 규제가 나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기업과 취약계층의 대출에 눈을 돌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최근 환율까지 급등해서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마저 떨어질 상황에 내몰렸다. 환율이 급등했는데 왜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네, 외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정부의 조단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건전성 관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고요. 은행권에서는 더욱 강해진 규제로 가계대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64조 949억 원으로 8개월 연속 증가했고요. 시중은행 임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가계대출은 성장 전략의 한 축이었지만 이제는 고객 기반을 넓히는 역할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투자와 취약계층의 지원에는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할 판이고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라는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어서이고요. 은행들은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세도약기금 등의 대거 자금을 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연체율 상승을 겪는 은행들로서는 리스크 관리 부담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고 금감원에 따르면 원화대출 연체율이 지난 7월에 0.57에서 0.57로 지난 22년 7월 3년 전 0.2%에 비해서 3년간 상승을 했네요. 강승건 연구원은 정책펀드 투자금의 위험 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낮추는 등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도 자본 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거듭 뛰는 환율은 또 다른 악재로 떠올랐는데 이날 원달러 환율이 1,421원으로 하반기 들어서만 5.3%나 올랐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우려로 가파르게 뛰는 양상인데 환율이 오르면 외환거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도 떨어져서 그만큼 은행 위험 가중 자산이 불어납니다. 이는 은행의 모 회사인 금융지주의 핵심 자본 건전성의 지표인 보통주 자본 비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CET1은 보통주 자본을 RWA로 나눈 값으로 금융지주의 주주화는 여력을 나타내는데 금융권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이 CET1이 0.01에서 0.03%포인트 떨어진다고 합니다. 은행들은 과징금 폭탄 리스크도 안고 있고요. 홍콩 H지수, ELS 불안전 판매와 담보 인정 비율 및 국고채 전문 딜러 담합 의혹을 두고 정부가 제재 여부를 심사 중인데 과징금을 내면 그 금액의 6배를 운영 리스크로 인식해서 10년 동안 RWA로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JP모건 한국 AI 테마 최대 수혜국, 밸류업도 매력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은 대만과 함께 AI 반도체 하드웨어 테마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밸류업이라 부르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투자자들을 흥분시키고 있고요.
타이후이 JP모간 자산운용 아태지역 수석 시장 전략가는 지난 14일 한경 인터뷰에서 한국 증시가 당분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의 제품 경쟁력이 공고하고 작년부터 밸류업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로 그는 시장 수익률이 기업의 수익에 좌우된다는 게 한국 등 아시아 시장의 한계로 꼽혔는데 밸류업 정책과 더불어서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며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목하는 섹터로는 반도체와 방위 산업을 언급을 했고 아시아와 유럽의 방위비 지출이 증가하며 무기 구매가 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한국 조선업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다면서 반도체 그리고 방산조선 등 중공업 부문 수출이 늘어나면 금융 섹터도 관련 효과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해외 자금이 늘어나려면 밸류업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박남석 JP모간 한국 대표도 최근 5년간 국내 운용 자산이 2배 이상 늘었는데 그 배경 중 하나가 밸류업 정책이라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국내 시장에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커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JP모간 운용의 아시아 미디어 서밋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고요. 올해 한국 등 아시아 증시의 성과가 미국을 압도했고 미국 기업에 비해서 여전히 저렴하다는 점에서이고요. 폴 퀸지 JP모간 운용 주식 글로벌 총괄은 올해 S&P 500 지수가 13% 오를 동안 신흥국은 약 30%, 한국은 60% 넘게 올랐습니다. 아시아의 기술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아시아 기술주가 미국 기술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예시로 하이닉스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를 슈퍼스타 기업이라고 표현하면서 올해 주가가 2배 이상 뛰었지만 PR은 아직 10배 수준이고 실적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우상향 관측도 많았는데 아누지 아로라 JP모간의 신흥시장 아태지역 주식 총괄은 장기 달러 강세 사이클이 끝나면 아시아 시장이 강세를 볼 것이라고 했고요. 그동안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달러가 강세를 띈다는 이 달러 스마일 이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올해 미중 관세 전쟁을 계기로 달러 패권이 약해졌다는 것이고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자사주 매입 등 주주 가치를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시아 기업의 AI 기술 경쟁력이 높다는 점도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는 게 아로라 총괄의 설명입니다. HBM을 만드는 3개 기업 중 2개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아시아 기업은 AI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낮다고 했고요. 네, 낮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오늘 하이닉스가 또 되게 강한데 이런 얘기를 듣고 아까처럼 달러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뭐야 아직 싸네.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반도체 미국에 있어서도 주도주가 살짝 좀 바뀌었죠. 자, AI 칩 존재감 커진 AMD, 엔비디아 대항마 되나. 요즘은 엔비디아의 상승률이 아침에 최상무 자료에도 보면 올해 연초 이후 한 30% 올랐다며 뭐 브로드컴, AMD 다른 반도체 주식이 엄청 올랐습니다. 마이크론까지. 자, 만년 2인자이던 반도체 기업 AMD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과 대규모 AI 칩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최근 AMD와 미국 빅테크들의 파트너십이 강화되자 월가에서는 AI 전용 칩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지면서 AI용 GPU를 공급하는 AMD의 성장세는 올 하반기에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여기는 주요 증권사 AMD 목표 주가이고요. 번스타인은 200불로 제일 낮다, 그죠? 오라클은 내년 3분기부터 5만 개의 AMD 인스팅트 MI 450 시리즈 GPU로 구동되는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오라클은 AI 수요가
급증해서 고객은 개방적인 컴퓨팅 솔루션이 필요한데 AMD 칩의 구매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고요. 초기 GPU 5만 개로 시작해서 2027년 이후 해당 칩 도입을 더 확대할 것이라는 게 오라클의 구상입니다. AMD의 MI450 GPU 칩은 AMD가 내년께 출시할 예정인 고성능 AI 전용 칩인데 이 같은 발표에 이날 AMD 주가는 0.77% 오른 21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AMD는 1969년 설립된 미국의 팹리스 반도체 회사이고요. GPU 및 CPU 등의 설계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때 GPU는 엔비디아에, CPU는 인텔에 밀리면서 2인자란 평가를 받았지만 가성비 제품을 바탕으로 양쪽 시장 모두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용 GPU 시장에서는 AMD 제품이 엔비디아 고가 GPU 모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AMD는 최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내년 하반기부터 총 6기가와트의 대규모 AI 칩 공급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 계약으로 AMD는 연간 수백억 달러에서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AI 칩 시장에서 AMD가 엔비디아의 독주를 무너뜨릴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고 반도체 리서치 업체인 아레테 리서치는 최근 AMD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 오픈AI 등과의 파트너십이 AMD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아레테 리서치 분석입니다. AMD는 소브린 AI 부문에서 존재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소브린 AI는 오픈소스 기반 전략이 중요해서 AMD의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ROCm 생태계가 기술적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쿠다가 폐쇄형 구조여서 소브린 AI 개발에 제약이 많다는 점과 대조됩니다. 실제 AMD는 지난 5월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의장을 맡고 있는 휴메인과 100억 달러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MD의 최근 실적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8월 발표된 AMD 실적을 보면 지난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3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29% 감소했었네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미국 정부가 중국발 AI 칩의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MI308 칩의 중국 수출이 금지되어서 약 8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8월 AMD는 엔비디아와 함께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수출 재개에 합의해서 다시 AI 칩의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리사 수 AMD CEO는 신제품 MI350은 계획보다 이른 6월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하반기부터 생산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MD의 높은 밸류에이션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데 AMD의 주가 수익 비율이 최근에 123배로 경쟁사 엔비디아의 53배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14일 기준으로 AMD 주가는 올 들어서 80%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자, 중국은 AI 칩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AI 반도체 정의와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중국이 AI 칩을 만들 수 있을지 따져보기 위해선 먼저 AI 반도체 유형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GPU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범용 GPU를 AI 반도체로 여기는데 그쳤고요. 하지만 이제는 트레이닝과 학습용, 인프런스, 추론용, 특화 칩이 세분화됐고요. 엣지용, 단말기용 AI 반도체도 앱에 따라 달라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인프런스용이나 엣지용 칩은 중국이 이미 거의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트레이닝용 칩인데 이 트레이닝용 칩의 핵심은 회로 미세화 기술과 여러 칩을 하나의 컴퓨팅 프로세스로 연결하는 스케일업 기술인데 엔비디아는 NVLink 스위치를 기반으로 스케일업에 성공했고요.
블랙웰의 아키텍처에서는 GPU 72개를 한 컴퓨터처럼 작동하도록 묶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달 말 하웨이는 연례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사 트레이닝용 AI 칩 로드맵을 공개했고요. 내년 4분기 출시 예정인 A950 칩 등을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NVL144 렉 솔루션과 비교하면서 컴퓨팅 파워는 7배, 메모리는 15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로 미세화 기술의 한계 때문에 화웨이의 칩 하나당 속도가 엔비디아 칩의 8분의 1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체 성능은 스케일업 등의 덕에 더 앞선다는 주장입니다. 통신 스위치 전문 기업으로서 기반 기술을 보유한 화웨이는 링취 스위치를 개발해서 칩 8,200개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을 수가 있고요. 산술적으로는 엔비디아 대비 스케일업 성능이 56배나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고 전력 소모량도 엔비디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중국의 전력 공급은 여유롭습니다. 과잉 생산 중인 철강이나 중화 공장 몇 곳의 가동을 중지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미세화 측면에서도 중국의 진척은 무시할 수가 없고요. 미국은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 등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막아서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 접근을 차단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SMIC는 멀티태트닝 기술을 고도화해서 5나노급 성능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심자외선 기반 노광기를 이미 생산 중이며 EUV도 개발하고 있다고요? 두 기업 모두 높은 수율과 마진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벌 목적이 아니라 중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술을 키우고 있고 이는 상업시장 논리와 완전히 다르다. 투자적 관점에서 주의할 점은 중국 반도체 업체의 기술 성과에 과도하게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 이들은 5나노 칩이든 EUV 장비든 높은 수율로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기업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를 우선으로 저마진 내수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이고 중국은 이제 할 수 있다. 단지 경쟁력이 있을지 지속성이 있을지는 자, 3분기 상장사 실적 추정치 반등인데 증권엔터 깜짝 이익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삼성전자가 올라온 것도 지난 분기에는 어닝 쇼크가 나왔고 그죠? 그 이후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니 해도 계속 어닝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3분기 실적 앞두고 증권가에서 깜짝 실적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힘입어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시 호황 등의 업은 증권주와 미국의 수익 관세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게임 엔터테인먼트, 외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리고 있는 여행 관광 업종이 차별화된 주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자, 증권사 3곳 이상이 국내 상장사 204곳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한 66조 정도로 집계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는 64조 5천억에서 2.2%가 늘어났고요. 작년 8월부터 하락을 이어왔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년여 만에 증가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컨센서스 증가를 견인한 주인공은 반도체인데 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새 5,322억 원 높아졌고요. LG 디스플레이와 한전,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도 상향 조정됐군요. 반면 가장 큰 폭으로 실적 추정치가 줄어든 상장사는 대한항공이네요. 항공권 가격 하락과 연간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미주 노선의 수요 급감으로 한 달 새 증권가 예상치가 1,057억 원 후퇴했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피해로 눈높이가 내려가고 있고 현대차의 3분기 이익 전망치도 한 달 새 한 1,0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기아차는 40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특히 2분기 실적, 2분기에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낸 곳에 주목을 해보자는 건데, 유명간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증시가 이미 역사적 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밸류에이션 부담과 함께 인플레이션, 환율 등 대변수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10월에는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추세인 이익 모멘텀 업종과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으로는 한국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 등이 포함한 증권주가 꼽히고요. 주식시장이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거래 대금이 급증했고 보유자산 평가이익도 큰 폭으로 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과 엔터 업종은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관세 무풍지대로 분류되는데 특히 한국 게임사들은 관세 부과 대상인 콘솔 게임이 아닌 온라인 게임에 주력하고 있어서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넷마블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개월 동안에 55%는 급증을 했고요. 올해 내놓은 신작 게임 3판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한 덕분이군요. 카지노와 화장품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특수가 기대되는 업종입니다. APR 롯데관광개발, GKL 등이 대표적이고 한지영 연구원은 외국인 수급과 실적을 겸비한 반도체와 증권, K콘텐츠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40대 그룹 총수 박미, 트럼프와 골프에도 이 기사 아마 보셨을 건데 여기 그냥 딱 봐도 구광모 회장, 정의선 회장,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저 뒤에 정용진 회장 등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자, 손정희 회장이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개최되는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관련 투자 유치 행사에 초청을 했군요. 총수들은 행사 기간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도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과 미국 정부 간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총수들이 지원 사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손 회장은 최근 삼성, SK, 현대차 그리고 LG 등 주요 그룹 총수를 오는 18일께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르라고의 리조트에서 열리는 스타게이트 투자 유치 행사에 초청을 했고요. 이 마르라고 리조트는 트럼프 대통령 별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행사에는 손 회장의 초청을 받은 70여 개 글로벌 기업 총수와 CEO가 참가합니다. 현재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차 일본에 머무는 이 회장, 정 회장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고 최 회장도 출국하고 구 회장도 행사에 합류할 건데 이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7에서 19일 2박 3일 일정으로 마르라고 리조트를 찾는데 대미 투자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인의 골프 행사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고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인 간 골프 일정에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치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건데 그죠? 손 회장이 주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관해 구체적 협력 방안이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소뱅은 오픈 AI,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 등을 구축하는 5천억 달러 규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AI 동맹군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삼성과 SK그룹은 샘 올트만 AI CEO의 방안을 계기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샘 올트만은 삼성과 SK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 월 90만 장 규모 D램을 2029년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삼성과 SK는 오픈 AI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와 그 다음에 SSD 그리고 PDDR을 공급하고 AI 데이터 센터 건설도 맡게 되군요. 총수들의 방미 시점은 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워싱턴 DC로 출국하는 것과 겹치는데요. 김 실장이 방미를 결정한 데는 총수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계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요. 한미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총수들은 미국 출장에서 투자 계획의 세부화 방안을 조율하고 정부의 협상을 지원 사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상회담 기간에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 천연가스, 핵심 광물 분야에서 모두 11건의 MOU가 체결됐고 조선 분야에서도 HD현대, 산업은행과 서브로스 캐피탈 등이 미국 조선업 재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번 회동은 손정희 회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손 회장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도 마르라고를 방문해서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회장과 친분을 쌓았고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손 회장을 해결사, 고투가이로 여길 정도로 양측의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